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11년 만에 평양에서 이루어진 정상회담을 환영하기 위해 10만 인파가 몰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 방명록에 평화와 번영으로 결의의 마음은 하나라고 쓰며 성공적인 회담을 기원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가진 2시간 동안의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과 관련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연 재료를 사용했다는 일부 흑침대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출고 전 모든 제품에 대한 라돈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열흘 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61살 이모 씨가 완치 판정을 받고 일반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메르스 사태는 최대 잠복기가 지나는 22일에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생태계 교란 곤충인 붉은 불개미가 발견됐습니다. 항만 밖에서 발견되기는 처음인데다 자체 번식이 가능한 여왕개미까지 발견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대구 좀 빨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판문점의 봄이 우리 평양의 가을로 이렇게 이제 이어졌으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 정상회담 특집 KBS 9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반도가 또 한 번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하루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11년 만에 다시 평양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남북한 두 정상이 온 결의 염원을 짊어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또 남북한 공존 공영을 위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3차 정상회담의 성패가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남북한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부터 김기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11년 만에 평양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계류장을 거쳐 멈춰선 직후 군악대 연주와 함께 갑자기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공항 영접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나타난 겁니다. 환한 표정으로 트랩을 내려온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포옹과 악수로 반갑게 인사하고 환영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국빈급 최고 예우에 해당하는 21발 예포가 발사되는 가운데 의장대 사열과 분열이 실시되고 남북 정상이 함께 주민들에게 다가가자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공항 환영 인파의 조국 통일과 만세 함성 속에 11년 만에 평양 정상회담이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악수도 나누고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한 문 대통령은 육로로 방북해 기다리던 방탄 차량편으로 평양 시내로 향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 방문을 환영하는 인파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평양에서 공동취재단 김기현입니다. 오늘 평양 순안공항에는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직접 나와서 문 대통령 내외를 영접했습니다. 또 공항 활주로에서부터 도심까지 평양 시민들이 대거 몰려나와 한반도기와 꽃술을 흔들면서 대통령 내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깍듯이 고개 숙여 담례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조혜진 기자입니다. 평양국제공항 활주로 주변을 가득 메운 평양 시민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어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이 큰 환호와 함께 한반도기와 인공기 그리고 화려한 꽃술을 흔들며 두 정상을 맞이합니다. 지난 2000년 정상회담 때 꽃술만 흔들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또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자 환호는 커져만 갑니다. 문 대통령은 반갑게 맞아준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때로는 고개를 숙이며 화답했습니다.
몇몇 측에는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남북 정상을 뒤따른 두 퍼스트레이디도 박수를 치며 시민들의 환영에 답례했습니다. 공항에는 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한다. 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내용의 파란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평양 시민과 우리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장면, 이런 부분들이 이전보다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이전보다 세련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평양을 처음 방문한 문 대통령 부부, 그리고 공항까지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김정은 위원장 부부. 평양 시민들의 환호와 환대는 두 정상 부부가 공항을 떠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북한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거듭 사용했고 예포도 발사했습니다. 북한 군부 최고위급 인사들은 문 대통령에게 거수 격려를 했고 의장대와 군악대 사열과 분열도 진행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하기에 앞서 보고를 받는 자리. 대통령 각하, 선인민군 명예민대는 각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분열하였습니다. 의장대장인 북한군 대좌가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두 차례나 사용합니다. 2000년과 2007년 우리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사용하지 않던 각하라는 호칭을 북한군이 처음 사용한 겁니다. 의장대를 사열하는 도중에는 21발의 예포도 발사됐습니다. 역시 과거 두 차례 우리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의장대를 사열한 뒤 남북 정상은 사열대에 올라 북한군 의장대와 군악대의 분열을 지켜봤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런 공항 의전 행사는 통상 국가원수를 맞이할 때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을 최고 수준으로 영접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남북한이 평화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한민국도 국가적 실체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숙일 총정치국장과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 북한군 수뇌부 역시 문 대통령에게 거수 경례를 하며 예우를 갖췄습니다. 북측 군부까지 보여준 파격적 예우에는 평양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는 북한 당국의 의중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오늘 환영 행사에서 가장 특이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남북한 두 정상이 함께 무게차를 타고 사상 처음으로 평양 도심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열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만큼 감동도 컸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취재진의 열기도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평양국제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각 전용차에 오릅니다. 사이드카 20여 대의 호의를 받으며 평양 시내로 들어서자 도로를 따라 가득 늘어선 북한 주민들이 꽃술을 흔들며 환영합니다. 3대 혁명 전시관 앞에서 차량 행렬이 멈추고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차에서 내려 환영 꽃다발을 받습니다. 이어 무게차에 두 정상이 함께 오르자 환호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과거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달리 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함께한 카퍼레이드가 성사된 겁니다. 백화원 영빈관까지 평양 시내 명소들도 두루 거쳤습니다. 특히 초고층 건물 등 각종 시설을 완비한 여명거리를 통과한 것은 북한의 경제가 건재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가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지나 공항을 떠난 지 1시간 만에 두 정상은 목적지인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했습니다. 두 정상이 카퍼레이드를 하는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담기 위한 취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지붕 없는 승용차에 탄 남북 취재진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상태로 촬영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 내외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까지 동행하면서 직접 안내도 맡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풍성하게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더 큰 성과를 냈으면 하는 것이 북한 인민들 마음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청화 기자입니다. 두 정상은 공항을 떠난 지 1시간 만에 한 차를 타고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했습니다. 100여 종류의 꽃이 피어 있다는 뜻의 백화원.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때 회담이 열린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역사로 말하면 6.15 직사선언이 다 이 집에서 채택됐고. 김 위원장은 직접 문 대통령 부부에게 영빈관을 소개하는 파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아주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로 아주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슴이 그래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올해 이렇게 이룩한 성과만큼 빠른 속도로 더 큰 성과를 바라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이고. 본격 회담에 앞선 두 정상의 짧은 환담. 문 대통령은 가슴도 설레지만 한편으론 어깨가 아주 무겁다고 감회를 전했고 판문점의 봄이 우리 평양의 가을로 이렇게 이제 이어졌으니 이제는 정말로 좀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때입니다. 김 위원장은 더 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민들, 북과 남의 인민들 마음 기대를 잊지 말고 원교대에 기대를 잊지 말고 우리가 더 빠른 걸음으로 더 큰 성과를 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백화원 영빈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입장부터 안내, 생중계까지 역사의 현장에서 파격이 잇따른 셈입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오후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정상은 따로 오찬을 한 후에 오후 3시 45분부터 남북 각각 2명의 배석자와 함께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선 회담 시작 전에 두 정상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오늘 이제 올해만 벌써 이게 차례가 이렇게 대통령을 만났는데 오늘 내가 유달리 이거 오전에 내가 받았던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말 우리가 달라지구나. 올해의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의 능력을 만나서 북과 남 사이에 이렇게 적인 변화를 만들고 역사적인 조미 대화, 조미의 상품 이 도시를 찾아내고 잘 키워주시고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결과 조미의 성공이라는 역사적인 부분이 우리 이재명 위원장 그리고 평양에서 이 대표단 일행을 특별히 따뜻하게 정보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특히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감동이 이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또 앞으로 줘야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가 만났습니다. 한가위 민주의 앞으로 우리 8천만 결의에게 오늘 좀 푸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단연 비핵화죠. 문재인 대통령은 답보 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중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보도에 유지한 기자입니다. 방북길에 오르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교착 국면 돌파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회담에서 그만큼 비핵화 논의의 비중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 만큼 회담은 형식과 의전에 치중하기보단 본론에 집중했습니다.
2000년과 2007년 회담 땐 방북 둘째 날에 정상회담이 이뤄졌지만 이번엔 첫날부터 바로 본격 회담에 들어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역사적인 정의 대화, 정의의 상품, 이 도시를 찾아내고 잘 키워주시고. 지난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전격 연기된 이후 비핵화 협상은 답보 상태. 핵시설 신고와 종전선언의 순서를 둘러싸고 북미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시설 신고를 약속하거나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을 포함해 불능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진전된 표현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호하기는 하지만 뭔가 지난번에 그냥 비핵화라는 표현 이상이었던. 문 대통령은 이달 말 유엔 총회 기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이 내일 비핵화와 관련한 진전된 합의문을 이끌어낼 경우 이를 계기로 2차 북미 회담이 성사돼 연내 종전선언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오늘 두 정상의 첫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내일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2시간 동안 이어진 회담. 남측은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북측은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북남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지역 경제 안정 통합을 하면서 공동을 노력하면서 두 정상이 비무장 지대 내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상당 부분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 정상이 합의에 이르렀다면 GP 시범 철수는 물론 현재 정전협정을 어기고 양측이 배치해놓은 중화기를 빼는 방안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SA 공동경비구역에서도 현재 반입된 기관총 등을 반출하는 방안도 합의 내용에 담길 수 있습니다. 북한 측이 요구한 군사 분계선, 비행금지 구역 확대 방안도 우리 군 작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문제는 북한 측이 여전히 NLL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교착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두 번째 회담에서도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북 군사 당국 간에 새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건 처음인데요.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장소였던 백화원이 아닌 노동당 청사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정세배 기자가 의미를 짚어봅니다. 3층 건물인 노동당 본부 청사는 당 중앙으로 일컬어지는 북한 최고 지도자를 위한 건물입니다. 김 위원장의 개인 집무실이 있는 당 청사에서 남북이 정상회담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때는 모두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우리 측 정상이 묵는 백화원 영빈관으로 찾아와 회담을 했습니다. 최상급 보안시설인 노동당 청사는 김정일 위원장 때는 집무실 등 내부 모습이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3월 우리 측 특사단을 이곳에서 처음으로 만났고 반년 만에 문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집무실을 회담장으로 선택해 회담의 공식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보다 깊이 있는 회담을 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 원수로서뿐만이 아니라 당의 최고 지도자라는 입장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 우위의 국가에서 당 위원장으로서 남북 우리의 이제 정상을 이제 맞이하고 두 정상은 내일 오전부터 회담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의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내일 두 정상이 직접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정상회담을 지켜본 세계 각국 반응과 외신들 반응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방북 인원이 제한됐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은 서울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 평양 소식을 기다리며 두 정상의 일거수일투족의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국내외 언론들의 취재 열기를 김비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가 평양국제공항의 모습을 드러내자 프레스센터에는 일순간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취재진들은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곧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깜짝 등장하자 장내는 술렁였습니다. 휴대전화로 이 순간을 기록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커다란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던 판문점 정상회담과 비교하자면 다소 절제된 분위기였습니다. Me hace sentir favorecida, ¿no? Para llevar este mensaje de paz. 외신들은 평양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주요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CNN, NHK, BBC 등 주요 외신들은 특히 양 정상의 행동 하나하나, 일정 하나하나를 주시하면서도 이 일정이 비핵화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t's picture perfect, but at the end of 3 days, you need to have something concrete to bring back for that. I mean, it's a lot of pressure on the South Korean president. 28개국 2,800여 명의 취재진들이 차분하게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 가운데 미국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오늘 회담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일단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전종철 특파원, 오늘 회담에 대해서 미국 정부 공식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한미 공조와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이틀 연속 전화 통화를 하고 3차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미 두 나라는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강력하게 불만을 터뜨렸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 이행이 비핵화 노력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미국은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제재가 외교를 대체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 역시 미국의 제재 압박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제재로 비핵화를 견인하려는 미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 러시아 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띠고 있는데 향후 비핵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담에 대해서 미국 현지 언론들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 언론은 문 대통령의 평양 도착을 긴급 뉴스로 타전하면서 주요 일정과 의제 등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미 언론의 회담 전망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우선 남북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을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이 비핵화와 관계 개선의 접합점을 찾을 경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미 언론은 핵시설 가동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이어 회담 성패의 관건은 핵 목록이나 비핵화 시간표 제시 등 구체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의 방북 동행을 비중 있게 전하면서 잠재적 투자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중국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입장이 좀 다르지만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철 특파원, 오늘 정상회담에 대해서 중국 정부 공식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해온 중국. 오늘도 이 같은 입장을 재강조했습니다. 경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중국의 가까운 이웃인 남과 북이 접촉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기쁘게 보고 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긍정적 성과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속히 실현하기 위해 중국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매체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관영 CCTV는 오전에 평양국제공항에서의 상황을 모두 생중계로 전했는데요. 북측이 최고의 예우를 다한 것은 남측에 대한 존중과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풀이했습니다. 매체들은 종전선언부터 요구하는 북한과 이 핵시설 목록부터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할지 관심이라면서 다만 현재 북미 간 신뢰가 부족해서 이번 회담으로 북미 간 경색 국면이 타개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구구절에 가지 않은 데다 이 한반도 당사국은 한국과 북한, 미국이라고 말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종전선언에 중국도 당사자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그래서 나왔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지금의 남북 간, 북미 간 판이 깨지는 걸 원치 않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상회담 2박 3일간의 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이틀째인 내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내일 오전 한 차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점심에는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에서 오찬을 나눕니다. 미리 보는 내일 평양 일정을 김경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곳은 평양 대동강변에 위치한 백화원 초대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 영빈관에서 이틀 밤을 묵을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또다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회담이 원만히 진행되면 합의문 발표와 공동 기자회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정상은 내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시내로 이동하는데요. 이 정도 거리의 평양 시내를 차로 이동하는 데에는 대략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남측에도 제법 이름이 알려진 곳이죠. 이곳은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이라는 식당입니다. 이 4.27 정상회담 때 판문점으로 가지고 왔던 바로 그 냉면입니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평양냉면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번에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게 되면서 현지에서 평양냉면의 맛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평양에서 직접 먹는 냉면은 판문점에서 먹었던 냉면과는 맛이 얼마나 다를까요? 점심 식사를 마치면 두 정상은 북한의 주요 시설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이 북한의 과학기술력을 보여주는 미래과학자 거리나 과학기술 전당 아니면 이 최신 교육시설을 갖춘 평양교원대학 등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저녁에는 환송 만찬이 예정돼 있는데요. 장소는 어딜까요? 이 최근 문을 연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나 창광 음식점 거리의 식당들이 유력한 후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은 평양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중식당에서 하자고 북측에 특별히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는 능라도 5일 경기장에 가서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2007년 정상회담 때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곳에서 아리랑을 관람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평양에 동행한 우리 측 기업인들은 오늘 북한의 경제협력 책임자를 따로 만났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당장 별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핵 문제가 잘 풀리면 남북 경협을 활발히 추진하자는 데 폭넓게 공감했습니다. 청와대는 미래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만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세훈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LG 구광모, SK 채태원 회장도 직접 가방을 들고 평양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간, 경제인들은 북한의 대외 무역과 외자 유치를 책임지는 리용남 내각부총리를 만났습니다.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와가지고 평양역 건너편 세무진 건물에 과학 중시, 인재 중시라고 보입니다. 리 부총리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4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철도, 도로 연결과
산림산업 같은 경협 방안도 얘기됐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 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렇다 할 결과물을 당장에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한 영역보다는 미래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핵 문제 때문에 당장은 경제 협력을 약속하긴 어렵지만 반대로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경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핵심 경제인들을 대동하고 것은 비핵화 관련된 전략적 결단을 좀 더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다. 청와대는 경제인들의 방북은 북측이 요청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북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선 자신들이 꼭 오시라고 남측에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우입니다. 지난 4.27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솔직하고 재치 있는 발언들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자, 이번에도 김 위원장은 소탈하고 겸손한 화법으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백화원 영빈관에서 양정상 부부의 환담이 마무리되는 순간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 관계자들과 취재진을 발견합니다. 우리 연출부장님 아까 왜 여기까지 문 대통령 부부가 여장을 풀고 정상회담 전 잠시 쉴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고급 시설 가운데 하나인 백화원 영빈관도 나섰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세상 많은 나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그랑의 초라하죠. 지난 5월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열렸던 깜짝 정상회담 때 손님 맞이가 미흡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판문점 우리 지역에 오셨는데 너무나 그 장소와 환경이 그래서 제대로 된 영접을 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식사 한 끼도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그게 늘 이렇게 가슴에 걸리고. 김 위원장의 성의 표시에 문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다렸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를 마음을 보이는 이게 숙소고 또 일정이고 하니까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최고의 감명과 최고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양정상의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화법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오늘 남북 두 정상 못지않게 존재감을 과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인데요. 의전부터 경호, 또 회담 전반을 챙기고 오후 정상회담에도 배석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평양 도착 직전 검은 투피스 정장에 작은 핸드백을 든 김여정 부부장이 서둘러 활주로를 걸어갑니다. 시계를 보면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인민군 의장대의 도열을 살핀 뒤 환영 인파 쪽을 챙기며 마지막까지 행사를 점검합니다. 문 대통령 부부를 기다리면서도 스마트폰을 틈틈이 확인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공군 1호기 도착에 맞춰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공항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김 부부장은 멀찌감치 쫓아갑니다. 문 대통령 부부를 환한 미소로 맞이하고 의장대 사열을 위해 단상에 오른 문 대통령이 서 있는 방향을 혼동하자 재빨리 단상으로 뛰어가 자리를 잡아주고 물러납니다. 카 퍼레이드를 하는 동안에는 꽃다발을 챙기는 것은 물론 숙소인 백화원에서 환영 행사를 준비하는 등 현장을 종횡무진하며 행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후에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김영철 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과 함께 배석했습니다. 당 선전 선동부 제1부부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넘어 김 위원장의 국정 전반을 보좌하고 있는 실세로서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남북의 퍼스트 레이디들은 친교와 화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악을 전공했다는 공통 분모를 바탕으로 음악대학과 아동병원을 함께 방문하면서 이번 회담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첫 만남을 가졌던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의 공통분모인 음악을 화제로 꺼냈습니다. 두 분이 전공도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간의 문화예술의 이후 그런 것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달여 만에 무대를 평양으로 바꿔 남북 퍼스트레이디가 다시 만났습니다. 평양 만남에서도 두 여성의 첫 공식 일정은 공통분모인 음악이었습니다.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때론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은연중에 친밀함을 드러내는가 하면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풍성하게 열린 가을 과일처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좋은 결실이 맺혀지면 좋겠다고 말했고, 리설주 여사는 지금 하고 있는 회담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음악대학 방문에 앞서 두 사람은 어머니라는 또 다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병원도 방문했습니다. 남북 정상에게 많은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친근한 그런 남북 관계를 만드는 그런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리설주 여사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의 모습을 각인시키려는 행보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2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 대극장에서 뜨거운 환연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이 화려한 무대를 꾸몄는데요. 지난 봄 다시 만나자며 헤어졌던 남북 문화예술인들의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평창올림픽을 맞아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했던 삼지연 관현악단. 이어서 지난 4월 평양에서는 우리 예술단이 방북해 삼지연 관현악단과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5달 뒤 다시 만나자는 봄의 약속이 가을에 이뤄졌습니다. 두 정상의 첫 만남 뒤 관람석 1,300석 규모의 평양대극장에서 환영 무대가 열렸습니다.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 관현악단은 화려한 율동과 영상으로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우리 측 특별 수행원으로 평양행 비행기에 오른 문화예술인들도 열띤 환호로 답했습니다. 통일의 훈풍을 타고 가장 먼저 손을 맞잡은 남북의 문화예술인들. 정부는 올가을 남측에서 또 한 번의 남북 합동 공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모습은 TV로 생중계되며 남과 북이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뉴스를 지켜본 시민들의 표정을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정상이 포옹하는 순간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저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나 머리 털라고 처음 일이죠. 나 죽기 전에 통일이 돼야 할 건데 될라 모르겠어요.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모두의 염원을 담아 성공적인 회담을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핵 문제가 더 이상 이렇게 거론이 안 되었으면. 외국인들도 잠시 관광을 멈추고 중계 화면에 집중합니다. We are very happy that Germany could be reunited, and we really hope that this can happen for here too. So.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체험 행사장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는 평양. 정답! 선물 주세요. 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퍼즐과 스티커로 하나 된 한반도를 그립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도 수업을 멈추고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파격적인 북한의 환영 행사에 신기해하면서도 진지한 표정들입니다. 좋아지면 통일도 되고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갈 수 있어서. 세 번째 회담인 만큼 조금은 담담해진 모습이었지만 시민들은 보다 발전된 성과를 기대하면서 두 정상의 만남을 지켜봤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서해 5도 중 하나인 연평도 주민들의 상당수가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인데요. 오늘 남북 정상들의 역사적인 만남을 지켜보면서 벅찬 감동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평도에서 박재우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들이 평양국제공항에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순간
서해오도 연평도 주민들도 TV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섬주민 2천여 명의 60%를 차지하는 실향민들은 더 애를 태웁니다. 18살 아가씨 때 피난 왔던 조선옥 할머니는 고향 땅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할머니 지금 지치는기다 그냥 군에 가서 나게 한 번 가봤으면 죽기 전에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할머니는 고향이라는 말에 금세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TV를 지켜보던 박연수 할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에 섬 북쪽에 있는 전망대로 향합니다. 손에 잡힐 듯 불과 5km 너머에 있는 고향 땅을 향해 손짓합니다. 보리는 요짝이고 우리 나 고향은 여기. 거기 조금 별로 살 크지도 않네요. 26살 때 부인과 함께 큰딸을 안고 잠시 건너왔던 세월이 벌써 68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거기 있고 묘가. 그러니까 신앙민들은 하면 들어가 보만 한데. 가을 꽃게잡이로 바쁜 연평 주민들이 잠시 일손을 놓고 정상회담 소식에 눈과 귀를 모으고 있는 사연은 더욱 각별합니다. 연평도의 실향민들은 대부분 제 바로 뒤로 보이는 황해도 출신입니다.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보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실향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꿈에 그리던 고향 방문의 길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평도에서 KBS 뉴스 박재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들어온 국내 주요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 불거진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우리 집 침대는 괜찮은 건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연 재료로만 만들었다는 일부 흑침대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산 초기 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안전성 검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A씨가 240여만 원에 구입한 흑침대입니다. 그 회사 측에서 아예 공지를 띄웠어요. 우리 침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말 그럴까? 라돈 측정기 한 대는 침대 위에, 다른 한 대는 1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해 직접 검사해봤습니다. 침대 위에서만 기준치 140베크렐의 3배를 웃도는 534베크렐이 측정됩니다. 그 믿었던 회사에 대한 배신감이랑 분노 이런 게 굉장히 심했어요. 흑침대를 사용하는 또 다른 가정. 이번에는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14베크렐의 라돈이 측정됩니다. 같은 브랜드 흑침대여도 수치가 제각각인 겁니다. 근데 이게 됐다, 이게 괜찮다고 해서 박혀있는 게 괜찮다는 보장은 또 없다는 거잖아요. 흑판을 만드는 제조 공장입니다. 이게 이제 천연이에요. 천연흑이고 여기 뭐가 가미된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받은 방사선 측정 결과도 있습니다. 그 범위에 성분이 미하다. 문제는 업체들이 내세우는 검사 결과가 모든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원안위의 검사는 일부 시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천연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각각의 제품마다 들어가는 흙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막 성분으로 배합한 게 아니고 투명 강물로 원료를 채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분 얘가 성분이 약간씩 차이는 있을 거다. 전문가들은 출고 전 모든 제품에 대한 라돈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지질학적 특징상 라돈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예요. 샘플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한다면 충분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돈 침대 사태 4개월째. 관련 부서에서 안전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는 동안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검찰이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를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할 대상은 법관 퇴직 후에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몰래 폐기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입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수사 넉 달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영장 대상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올 초 퇴직 전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재판과 관련된 수만 건의 자료를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USB를 후배 법관에 주면서 자료를 담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수색영장이 3차례 기각되는 사이 문건과 하드디스크를 없앤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또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검토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증거가 인멸됐다면서 이런 사안은 통상 구속수사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앞으로 수사의 향배를 가를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윗선 수사에도 탄력이 붙겠지만 또다시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는 또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편 검찰은 정은호 게이트 당시 영장 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광열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3년 만에 다시 발병했던 메르스가 곧 국내에서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흘 전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던 메르스 최초 환자가 오늘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열흘 전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던 61살 이모 씨에 대해 보건당국이 완치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와 그제 2차례 메르스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오늘 오후 격리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밀접 접촉자 21명은 모레 2차 검사가 실시됩니다. 여기서도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오는 22일 0시를 기해 격리가 해제됩니다. 일상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방역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발견할 수 있었고요.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자, 그 가족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의 치료 입원비와 자가격리된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도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쿠웨이트 현지에서 메르스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의 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더 이상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3년 만에 유입된 메르스는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지난 오는 22일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생태계 교란 곤충인 붉은 불개미가 대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발견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만이 아닌 내륙에서 군체가 확인된 건 처음인데다가 자체 번식이 가능한 여왕개미까지 발견되면서 확산 우려가 높습니다. 오하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한가운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조경용 석재 조형물에서 여왕 붉은 불개미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또 일개미 등 830여 마리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자체 번식이 가능한 여왕개미를 포함해 대량 군체가 발견되면서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붉은 불개미는 지난해 9월부터 인천, 평택, 부산항에서 발견된 적은 있지만 내륙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역당국은 붉은 불개미가 이달 초 부산항으로 들어온 중국산 조경용 석재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항에 하역된 석재가 곧바로 대구로 옮겨졌고 서식지가 안정된 뒤 번식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추가 번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곳이 도심과 인접한 데다 석재가 일주일가량 현장에 방치됐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일, 11일 들어온 것이 저 부지에 그대로 지금 하차되어 있는 상태고요. 11일 날 들어왔지만 실제 착공은 13일부터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예찰 범위를 발견 지점 반경 2km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방제를 마친 후에는 매일 이제 저희가 주변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 먹이 트랩을 통해서 그리고 유관 조사를 통해서 예찰을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 석재를 운반한 컨테이너를 추적해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조경용 석재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간편 송금을 하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송 없이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제부 김수현 기자입니다.
사업을 하던 75살 이구덕 씨는 지난해 직원에게 90만 원을 보내려다 실수로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직원이 이미 해외로 떠난 바람에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은행에선 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인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소송이지만 소송 비용이 잘못 송금한 90만 원을 훌쩍 넘는 상황. 1년 넘게 직접 은행과 법원을 오가고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24만, 근 25만 원 돈이 들었습니다. 돈 90만 원 찾으려고 그러다가 부담이 더 되는 거고. 최근 모바일을 통한 간편 송금 등이 늘면서 이같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 건수가 지난해 9만 2천여 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 넘게 돌려받지 못했고 금액은 1,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구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금 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금액의 80%를 먼저 돌려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소송해 송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회수되는 돈은 나중에 다시 또 그러한 그 차고 송금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정부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엔 구제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이 원장의 거취를 놓고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여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원장이 후임이 정해지면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 직원들은 시간 끌기라며 원장 퇴진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재훈 기자입니다. 최근 국기원 직원들은 국기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국기원 수장인 오연득 원장은 지난해부터 채용 비리와 살인교사,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오 원장은 문체부 국기원 개혁 TF의 결정에 따라 후임 원장 인선을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못 박지 않아 내년 10월 임기까지 시간 끌기라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원장님, 여기 왔는데 얼굴만 뵙고 가겠습니다. 근본적 해법은 원장 한 명에게 권한이 집중된 국기원 정관 개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이 이사회 이사들의 선임, 이러한 문제에서도 같이 관여를 하는 정관이 있다 보니까 이사들도 원장 편에서 그동안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기원 정관에는 25명까지 이사를 둘 수 있지만 현재 이사는 불과 13명. 원장과 이사장의 추천으로 임명된 이들 이사들이 사실상 실무 집행과 의결까지 장악한 상태여서 외부 견제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숫자가 늘려지고 그리고 그 속에 개방이사들이 대폭 참여함으로써 국기원의 투명화, 민주화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내부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기원장이 조건부 사퇴 입장을 밝힌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는 20일 국기원 임시이사회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올 추석 연휴 교통 혼잡은 추석 하루 전인 23일 오전과 당일인 24일 오후에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26.7%가 추석 하루 전인 23일 오전에 출발하겠다고 답했고 귀경길은 24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26.3%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와 침구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주식회사 TNI 가누다 베개, 주식회사 NX 매트릭스, 또 주식회사 성지배드산업 더렉스 배드의 피폭선량이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1mS를 초과해 수거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서울 A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1년차 여성 전공의의 뺨을 때리고 간호사를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지방 B병원에서 환자가 유리조각을 들고 의료진을 협박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경찰의 강력한 대응과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아침은 선선하게 출발하지만 낮에는 약간 덥다 싶을 만큼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이 많아져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고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한낮에 서울이 2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평양은 내일 구름만 많이 끼겠고 한낮 기온 26도로 서울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밤에 제주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영남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게 끼겠고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의 낮 기온 25도, 춘천 24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 광주와 부산 2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내일까지 제주 해안가와 남해안 지역은 너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고 비가 그친 뒤 추석 연휴 동안에는 아침 공기가 더 서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3차 정상회담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하면서 특집 KBS 9시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